김 과장, 이 회사에서 당신이 기여하는 게 뭐가 있죠? 이미지도 안 맞고, 속도도 안 맞고, 방식도 안 맞아요. 구식이에요. 이 조직의 독입니다. 오늘부로 정리하시죠. 단 5분이었습니다. 32회를 바친 남자가 쫓겨나는데 걸린 시간이 28살 본부장은 몰랐습니다. 자신이 내보낸 그 구식 과장 한 명이 회사 매출의 40%를 혼자 떠받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IMF도 버텼고 구조조정도 버텼고 수십 년간 단 하루도 지각 한 번 없이 회사를 지켰던 남자. 그런데 이틀 만에 거래처 계약이 무더기로 취소되고 사흘 만에 분기 매출 70%가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데이터도 시스템도 젊은 감각도 그 한 사람의 신뢰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순간 오만했던 28 본부장이 결국 회의실에서 오열하며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난 남자는 복수 대신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사연 들려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김만수의 눈이 떠졌습니다. 50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명종이 필요 없는 몸, 회사 생각이 눈꺼풀보다 먼저 깨어나는 몸,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르는 그 짧은 시간조차 만수의 머릿속에는 이미 오늘 처리해야 할 업무들이 하나씩 정렬되고 있었습니다. 서랍 속 수첩을 꺼냈습니다. 까맣게 다른 표지, 손때 묻은 모서리, 거래처 사장님들 전화번호가 빼곡히 적힌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주변 젊은 직원들은 다들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앱으로 관리하고 클라우드에 올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만수는 달랐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숫자들이 더 믿음직스러웠고 이름 옆에 조그맣게 메모해둔 딸 올해 대학, 허리 수술 후 요양 중 같은 짧은 문장들이 오히려 진짜 관계를 만들어준다고 믿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단정히 넥타이를 맸습니다. 32회째 반복되는 아침이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가요? 늘 그렇잖아. 짧은 대화였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오랜 세월이 쌓아놓은 조용한 이해가 있었으니까요. 아내는 국그릇을 밥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없이 만수 쪽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수는 숟가락을 들었고 아내도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침 7시 20분. 만수는 회사 건물 1층 로비에 들어서며 가장 먼저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종이컵에 담기는 믹스커피 한 잔. 이것도 32회째 변하지 않은 의식이었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창밖으로 출근길 인파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9시도 되지 않았는데 그때 젊은 직원 2명이 웃으며 로비를 지나쳤습니다. 김 과장님 또 일찍 오셨네. 한 명이 가볍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딱히 섭섭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친구들 눈에 만수는 그냥 늘 일찍 오는 아저씨일 뿐이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세상이 됐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영업관리과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바탕화면 아이콘들이 정갈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면 파일마다 손으로 쓴 라벨이 붙어 있었고 책상 한쪽에는 계약서 사본들이 날짜 순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구식이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 덕분에 어떤 거래처 파일도 30초 안에 꺼낼 수 있었고 어떤 계약 조건도 즉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2년이 쌓아 올린 질서였습니다. 만수가 이 회사에 입사하던 해
직원 수는 지금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창업주 박 회장이 직접 면접을 받고 자네 눈이 반듯하군 한마디로 합격이 결정됐습니다. 그 이후로 만수는 단 하루도 지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IMF 때 동기 12명 중 7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어떤 이는 스스로 사직서를 냈고 어떤 이는 눈물을 삼키며 명단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만수는 그 모든 것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만수는 다음 날 아침 7시 20분에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그래도 회사는 남는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구조조정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시절에도 팀 전체가 해체되던 날 밤에도 만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흔들리지 않는 척 버텼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만수가 믿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남기면 사람이 회사를 지킨다는 것. 거래처 사장 오 씨가 어머니 수술을 앞두고 연락이 끊겼을 때 만수는 직접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계약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커피를 한 잔 사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뒤로 오 씨는 20년 가까이 단 한 번도 거래처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팩스, 유선전화, 술자리 인맥. 젊은 직원들은 그런 만수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만수 손을 거치지 않은 계약은 자꾸 틀어졌고 만수가 한번 나서면 묘하게 일이 풀렸습니다. 그러나 요즘 회사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창업주 박 회장이 건강 문제로 물러나고 아들 박준혁이 본부장 자리에 오르면서부터였습니다. 28. 해외 유학 파악, 경영 컨설턴트 출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롭고 빠른 젊은 본부장이었습니다. 첫날 전체 회의에서 준혁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식입니다. 감으로 일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데이터가 곧 실력입니다. 만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수첩을 내려다봤습니다. 마음 한쪽이 무언가 조여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크게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새로운 방식을 가져오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만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으로 가로등 불빛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늘 여기 있었는데 그 말이 가슴속에서 조용히 맴돌았습니다. 그 말이 칼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부터 하늘이 흐렸고 출근길에는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만수는 우산을 펼치며 회사 건물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로비가 보였습니다. 늘 그렇듯 조용하고 단정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오늘은 그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지만 만수는 그냥 걸어 들어갔습니다. 32회 동안 그래왔듯이 자판기 앞에서 믹스커피를 뽑았습니다. 종이컵을 두 손으로 쥐었는데 평소보다 손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복도를 걸어 영업관리과 자리에 앉자마자 팀장 이현수가 다가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김 과장님, 오늘 아침 임원 회의실로 올라오시랍니다. 언제요? 지금 바로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이현수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잠시 이현수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더 묻고 싶었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면 느낌으로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느낌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만수는 가슴속 어딘가가 조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IMF 때도
구조조정 명단이 떠돌던 날 밤에도 만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건 혼자 있을 때 해도 늦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임원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박준혁 본부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다가 만수가 들어서자 시선을 들었습니다. 덥지도 않은 노트북, 한쪽에 놓인 커피잔. 준혁의 자세는 느슨했습니다. 마치 대수롭지 않은 보고를 받으러 불렀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 태도가 오히려 만수의 등줄기를 곤두세웠습니다. 다른 임원들도 2명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만수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김 과장님. 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만수는 자리에 앉으며 테이블 위에 2 손을 가지런히 올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손끝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노트북을 옆으로 밀어두고 팔짱을 끼며 입을 열었습니다. 김 과장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이 회사에서 과장님이 하시는 일,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데이터 보고서 한 장 올라온 게 없고 디지털 영업 시스템엔 로그인 기록도 거의 없어요. 팩스로 계약서 주고받는 분이 아직도 계신다는 게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차갑고 또렷한 말이었습니다. 만수는 숨을 한번 골랐습니다. 거래처 관리 쪽은 아직 제가 직접 챙기고 있고 이번 달 계약 갱신건도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오 사장님 쪽이랑 다음 주에 만날 약속도 아직이요? 준혁이 가볍게 끊었습니다. 그러더니 짧게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32에 계셨는데 지금도 아직이란 말씀을 하십니까? 과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거래처 담당자들이 과장님이랑 미팅하고 나서 저한테 따로 연락이 옵니다. 의사결정이 너무 느리다고 요청한 자료가 며칠째 안 온다고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니면 적어도 만수가 아는 현실과는 달랐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안 임원들은 아무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었습니다.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회사는 의리로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감정으로 계약 따오던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 저희가 가야 할 방향은 속도고 데이터고 젊은 감각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회의에 들어오시면 분위기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젊은 직원들이 말을 못해요. 눈치를 보거든요. 그게 지금 이 조직에는 독입니다. 만수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조직에 독이 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줬고 누군가 무너질 때마다 옆에서 버텨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8살짜리 본부장이 그것을 독이라고 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조직에 독이 된다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들으셨다면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준혁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이미지도 안 맞고 속도도 안 맞고 방식도 안 맞아요. 과장님 같은 분이 앞에 앉아 계시면 우리 팀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시도를 못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게 돼요. 좋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늘부로 정리하시죠. 정리. 그 단어 하나였습니다. 길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단어. 그런데 그 2 글자가 만수의 귓속으로 들어오는 순간 32회가 한꺼번에 접히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IMF 때도 살아남았습니다. 구조조정 명단에서도 이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자리에서 이 젊은 본부장 입에서 나온 단어 하나가 그 모든 세월을 끝냈습니다. 만수는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이 목구멍 안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회의는 정확히 5분이었습니다. 준혁은 다시 노트북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더 할 말이 없다는 몸짓이었습니다. 임원들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손이 테이블 끝을 짚었습니다. 아주 잠깐, 딱 한 번, 다리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만수는 꼿꼿이 허리를 폈습니다. 조용히 의자를 밀어넣고 한 발씩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으면서 한번 돌아봤습니다. 준혁은 이미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수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동안 만수는 눈을 한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만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회의실 쪽에서 임원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만수는 그 소리가 완전히 닫히기 전에 닫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업관리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복도를 걷는 동안 만수는 발소리를 의식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걸음이었습니다. 똑같은 구두, 똑같은 복도, 똑같은 형광등 불빛. 그런데 왜인지 발이 바닥에 제대로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몸이 조금 붕 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건지 현실인 건지 경계가 흐릿한 그런 느낌. 영업관리과 문을 열었습니다. 사무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들 모니터를 바라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만수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습니다. 팀장 이현수도 자리에 앉아 서류를 뒤적이는 척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특유의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만수는 자기 자리로 걸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잠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를 바라봤습니다. 가지런히 쌓인 서류 더미, 날짜 순으로 정리된 계약서 파일들,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스테이플러. 32회 동안 이 책상 앞에 앉아 수백 번 전화를 걸고 수천 장의 서류를 넘겼습니다. 이 책상은 만수에게 단순한 가구가 아니었습니다. 삶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를 비워야 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위 서랍에는 수첩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묶인 수첩들. 가장 오래된 것은 입사 이듬해부터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표지, 손때가 까맣게 베어든 모서리. 만수는 그중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20년도 더 된 필체로 빼곡하게 적힌 거래처, 이름들, 전화번호들, 그리고 작은 메모들. 오 사장 마이너스 딸 첫 돌 이번 주. 최 부장 마이너스 붙인 기일 3월. 윤대리 마이너스 새 거래처 속에 고마움 표현할 것. 이것들이 만수의 영업 방식이었습니다. 숫자도 데이터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기쁜 날, 슬픈 날, 기억해줘야 할 날들을 적어두고 챙기는 것. 그게 32년을 버텨온 만수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수첩을 조심스럽게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가 보였습니다. 20년 전쯤 받은 것이었습니다. 오랜 거래처 사장인 오영근 씨가 직접 손으로 써서 건넨 편지였습니다. 까맣게 물든 잉크, 꾹꾹 눌러 쓴 글씨체.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김 과장님 같은 사람이 회사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분.
우리 같은 작은 거래처도 늘 먼저 챙겨주시는 분. 그런 사람이 있어야 회사가 사람 냄새가 납니다. 만수는 그 문장을 한 번, 두 번 읽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만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랍 안에 나머지 물건들을 하나씩 상자에 담았습니다. 낡은 명함 케이스, 볼펜 한 묶음, 창립 기념일에 받은 작은 회사 배지. 그 배지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입사 첫 해 창립 기념식에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박 회장이 직접 단복 위에 달아주며 말했습니다. 이 배지가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게. 그 말을 만수는 평생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배지를 상자에 넣으려다가 결국 그냥 주머니 속에 넣었습니다. 책상 서랍 정리가 끝났습니다. 파일 캐비닛을 열어 자신의 담당 거래처 파일들을 꺼냈습니다. 두툼한 파일들이었습니다. 만수는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후임자가 인수인계를 받기 쉽도록 순서대로 정렬하고 각 파일마다 포스트잇을 붙여 유의사항을 짧게 적었습니다. 오 사장님 마이너스 직접 전화 필수, 문자 절대 금물. 신 부장님 마이너스 점심 대접 선호, 저녁 술자리 거절하시는 분. 강 대표님 마이너스 계약서 조항 꼼꼼히 보시는 분, 절대 서두르면 안 됨. 자신은 떠나더라도 거래처 사람들이 불편함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게 만수였습니다. 쫓겨나는 마당에도 사람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오후가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기 전에 조용히 나가려 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과장님, 저 대명상사 박 대리입니다. 소문 들었습니다. 설마 진짜입니까? 만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예, 오늘부로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저희 사장님도 방금 연락받으셨는데 많이 놀라셨어요. 과장님 없이 거래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화를 끊고 나자 곧바로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오영근 사장이었습니다. 만수 씨 나야. 진짜야? 예, 사장님. 이런 법이 어딨어. 자네가 없으면 우리가 누구랑 일을 해. 그날 오후 동안 전화가 10통 넘게 왔습니다. 거래처 사장들, 부장들, 오래된 담당자들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믿을 수 없다고,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러나 만수는 매번 짧게 대답하고 끊었습니다. 이제 회사 사람이 아니니까 더 이상 제가 나설 자리가 아닙니다. 상자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이현수가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이현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괜찮아. 수고했어, 이 팀장.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상자를 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소리내어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숙이거나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회사 건물을 나섰습니다. 바깥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아침에 내리던 가랑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거운 회색빛이었습니다. 만수는 상자를 들고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었습니다. 차에 상자를 싣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앞 유리 너머 회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32년을 드나들던 건물이었습니다. 저 건물 안에 만수의 청춘이 있었고 중년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이 있었습니다. 한참 만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건물이 멀어졌습니다. 만수는 백미러를 더 이상 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내내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준혁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임원들의 모습이, 그리고 20년 전 오영근 사장이 써준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사람 냄새가 납니다. 만수는 집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낡은 양복을 벗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해고 이틀째 아침이었습니다. 만수는 그날도 6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습관이란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알람도 없이, 의식도 없이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현실이 밀려들었습니다.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라는 것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벽빛이 가늘게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32년 동안 이 시간에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낯설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침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만수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오랫동안 전화기를 쥐고 서류를 넘기고 악수를 건네던 손이었습니다. 지금 그 손이 그냥 무릎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그 사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과장님, 저 진도산업 최 부장입니다. 어제 소식 듣고 바로 전화드리려 했는데 밤늦게 드리기가 그래서요. 예, 최 부장님. 과장님 없이 앞으로 계약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사장님이 굉장히 불편해하셔서요. 담당이 바뀌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새 담당자분이랑 잘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회사 사람이 아니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최 부장뿐이 아니었습니다. 전날도 그 전날도 비슷한 전화가 줄을 이었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당혹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당혹감이 오히려 만수를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회사 영업팀 회의실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박준혁이 팀장들을 불러 모은 것은 오전 9시였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이번 분기 계약 현황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화면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말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김 과장 담당 거래처는 각 팀에서 나눠서 맡습니다. 리스트 확인했죠? 팀장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표정들이 하나같이 어두웠습니다. 준혁은 그 표정들을 무시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관계 영업 시대는 끝났어요. 조건이 맞으면 계약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회의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영업 1팀 팀장 서동혁이 자기 자리로 돌아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김만수가 담당하던 거래처 중 가장 큰 거래처 대명상사에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명상사 박 대리님. 저는 영업 1팀 서동혁 팀장입니다. 이번에 담당이 바뀌어서 인사드리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예, 그런데 저희 사장님이 김만수 과장님은 안 계시냐고 하시는데요. 서동혁은 당황했습니다. 김 과장님은 퇴직하셨고요. 앞으로는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박 대리가 전화를 보류해 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실 저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 사장 목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박 대리가 다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죄송한데요. 이번 계약건은 좀 보류하겠답니다.
사장님이 검토 더 해보시겠다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동혁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이마를 짚었습니다. 같은 오전, 이번엔 영업 2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진도산업 최 부장에게 인사 전화를 걸었더니 돌아온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담당자 바꾸지 말아주세요. 저희 사장님께서 김만수 과장님이 아니면 계약서 사인 안 하신다고요. 점심이 되기 전에 준혁의 책상 위에 메모지 2장이 올라왔습니다. 서동혁과 이팀 팀장이 각각 전달한 내용이었습니다. 준혁은 메모를 읽다가 인상을 구겼습니다. 말도 안 돼. 조건 다 맞춰줬잖아. 서동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그쪽에서 그러더군요. 김만수 과장님은 안 계시냐고요. 조건 문제가 아니라 사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준혁은 그 말에 잠깐 굳었습니다. 그러나 금세 손을 저었습니다. 감정적인 겁니다. 조금 기다리면 돌아와요. 조건이 맞는데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날 오후 준혁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오후 2시 계약 취소 메일이 한 건 들어왔습니다. 오후 3시 또 한 건, 오후 4시가 되자 세 번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담당자 교체에 따른 계약 재검토 또는 일정 보류. 준혁은 화면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왜 다 김 과장 타령이야?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회의실 안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팀장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서동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본부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 과장님 담당 거래처들은 계약서보다 사람을 보고 거래하던 곳이 대부분입니다. 그분들한테 김 과장님은 그냥 담당자가 아니라 20년 넘게 쌓아온 신뢰 그 자체였어요.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신뢰가 없으면 안 움직이는 분들입니다. 준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취소 메일들을 바라보는 준혁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숫자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은 사람을 내보낸 바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박준혁은 전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취소 메일들을 다시 읽고 거래처 현황표를 뒤집어보고 팀장들에게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매번 같았습니다. 거래처 담당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 미팅 요청을 보류하겠다고 한다.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한다. 준혁은 밤 11시가 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는 내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밤거리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28. 해외 유학, 컨설팅 펌, 아버지 회사 본부장. 준혁은 늘 빠르게 앞으로만 달려왔습니다. 막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막혀도 데이터와 논리로 뚫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숫자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준혁이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재무팀장 한미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출력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시간 되십니까? 들어오세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마자 한미경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 전망입니다. 어제까지 취합한 자료 기준인데요. 준혁은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예, 본부장님. 현재 계약 보류 및 취소건을 반영하면 이번 분기 매출 목표 달성률이 최대 30% 수준입니다. 목표액 대비 70%가 위험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다시 한번 내려다봤습니다. 70%. 그 숫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컨설팅 시절 이런 숫자는 곧 조직 전체의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그 상황이 준혁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준혁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한미경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약 보류하거나 취소한 거래처 대부분이 김만수 과장님 담당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분이 10년 이상 직접 관리해 온 곳들입니다. 그 거래처들은 회사가 아니라 김 과장님 개인을 신뢰하고 거래해 온 곳이라고 봐야 합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경은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 분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당 거래처들과의 누적 계약 규모를 보면 연간 매출의 40% 가까이 됩니다. 이 거래처들이 완전히 돌아서면 내년 사업 계획 자체를 다시 짜야 합니다. 서류 위로 준혁의 손이 놓였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두드려졌습니다. 서동혁이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바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뭡니까? 방금 오영근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20년 거래처입니다. 이번 연간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랍니다. 김만수 과장님이 안 계신 회사와는 거래할 수 없다고요.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영근, 만수의 수첩에 가장 먼저 이름이 적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단 한 번도 거래처를 바꾸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계약을 끊겠다고 했습니다. 서동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 사장님이 한 말씀 더 하셨는데요. 김 과장님 어머니 수술 때 병원까지 찾아와 준 사람이 김 과장님이었다고. 계약서 한 장 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커피 한 잔 사줬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 회사라서 믿고 거래했는데 그 사람을 내보낸 회사는 다른 회사라고 하시더군요. 회의실 안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도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빌딩들, 도로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있는 이 회의실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일이었습니다. 준혁이 대학을 마치고 컨설팅 펌에 들어가기 직전 아버지와 식사를 했습니다. 박 회장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회사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냐? 모르겠는데요. 사람이다. 떠난 사람. 그때 준혁은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아버지 세대의 감성적인 경영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와 시스템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이라고 여겼습니다. 지금 그 말이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만수 과장은 사람을 남긴다. 아버지가 술자리에서 여러 번 했던 말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말도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테이블 위에 펼쳐진 숫자들이 그 말의 의미를 냉정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창가에서 돌아섰습니다. 한미경과 서동혁이 조용히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사람의 문제라는 것. 준혁은 자리에 앉아 테이블 위 서류를 덮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데이터로도 논리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느끼는 두려움. 28살 준혁이 처음으로 마주한 감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혼자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 빈 의자들을 바라봤습니다.
5분이면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일이 사흘 만에 회사 전체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회의실에서 혼자 밤을 보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눈이 충혈된 채 집으로 돌아온 준혁은 샤워도 하지 않고 아버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박 회장이 건강 문제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서재는 그대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준혁이 본부장 자리에 오른 뒤로도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던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책장에는 경영 서적들이 빼곡했습니다. 낡은 것도 있고 새 것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얇게 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볼펜 몇 자루, 오래된 명함 케이스, 그리고 낡은 수첩 하나. 손이 멈췄습니다. 가죽 표지가 달아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해지고 등 부분이 갈라질 듯 벌어져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손에 쥐어진 물건만이 가질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준혁은 수첩을 꺼내 천천히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작고 단정한 글씨, 군더더기 없이 또렷한 획. 수첩 안에는 사람 이름들이 가득했습니다. 거래처 이름, 직원 이름, 협력사 대표 이름들. 이름마다 짧은 메모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부장 마이너스 셋째 아이 태어남, 꼭 챙길 것. 정 사장 마이너스 사업 어렵다 했음, 조건 조율 여지 있음. 김만수 마이너스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람. 믿어도 된다. 준혁은 그 줄에서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김만수, 아버지가 직접 쓴 이름이었습니다. 그 옆에 짧게 적힌 5글자. 믿어도 된다. 아버지가 사람을 평가할 때 쓰는 가장 높은 표현이었습니다. 준혁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함부로 믿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수첩에 직접 적어둔 말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수첩 중간쯤에 날짜가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준혁이 해외로 유학을 떠난 해였습니다. 오늘 IMF 이후 첫 번째 큰 계약 성사. 만수가 사흘밤을 새워 거래처를 설득했다. 만수 없었으면 이 회사 그에 무너졌다. 내가 알지만 만수는 모른다. 그냥 당연히 할 일 한 것뿐이라 할 사람이니까. 준혁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IMF. 준혁이 중학생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을 봤던 때였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말수가 줄고 전화를 끊고 나면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던 아버지. 어린 준혁은 왜 그러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냥 회사가 힘든가 보다 했습니다. 그 시절을 버틴 것이 김만수였습니다. 준혁은 수첩을 덮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한 장씩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메모들은 갈수록 짧아졌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글씨도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몇 장에는 또렷하게 힘을 주어 쓴 문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회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김만수는 그 증거다. 준혁은 그 문장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준혁이 본부장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데이터 시스템 도입, 디지털 영업 전환, 비효율 인력 정리. 모든 것을 숫자로 환산하고 숫자에 맞지 않는 것들을 잘라냈습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평생 반대로 살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받고 사람을 남겼고 그 사람들이 회사를 지켰습니다. 아버지가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배우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수첩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무릎 위에 수첩을 올려놓고 한동안 그냥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일어난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회의실에서의 5분, 만수의 굳은 표정, 쏟아지는 계약 취소 메일들, 오영근 사장의 차가운 목소리, 한미경의 떨리는 손으로 내민 서류, 그리고 지금 손에 쥔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 준혁은 천천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를 열어 김만수 과장님을 찾았습니다. 등록된 번호가 있었습니다. 입사 첫날 팀장이 전달해준 번호였습니다. 한 번도 직접 전화한 적이 없는 번호였습니다.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돌아와 달라고 해야 할까요? 그 어떤 말도 지금 준혁의 입에서 쉽게 나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28평생 남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었습니다. 틀렸다고 말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전화기를 내려놨습니다. 잠시 후 문자를 보낼까 생각했다가 그만뒀습니다. 문자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만나야 했습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숙이고 입으로 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만수가 만나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혁은 다시 수첩을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회사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김만수는 그 증거다. 그 문장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남긴 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준혁이 언젠가 이 수첩을 열어볼 것을, 그리고 이 문장이 필요한 순간이 올 것을. 준혁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내가 회사를 망치고 있구나. 처음으로 자신에게 솔직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준혁은 오랫동안 서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쌓아온 것들이 그 좁은 공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책들, 다른 수첩, 빛바랜 명함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준혁이 지금껏 배운 것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단단함이었습니다. 긴급 임원회의 소집 문자가 발송된 것은 목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발신인은 박준혁 본부장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전 임원회의실 집결 평소회의 소집과 달리 안건도 없었고 사전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모두 느꼈습니다. 오후 2시가 되기 전에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재무팀장 한미경, 영업 1팀 팀장 서동혁, 그 외곽 부서 팀장들까지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들어온 것은 정각 2시였습니다. 그런데 준혁 뒤로 낯익은 얼굴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김만수였습니다. 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만수에게로 쏠렸습니다. 만수는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정하게 넥타이를 맨 모습이었습니다. 해고되던 날 벗었던 그 양복 그대로였습니다. 걸음은 차분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보고가 아닙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모셨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를 세우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김만수 과장님. 만수는 조용히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준혁의 목소리가 잠깐 끊겼습니다. 만수 선배님. 회의실 안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준혁이 누군가를 선배라고 부른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단어 하나가 회의실 안에 떨어지는 순간 무언가 단단한 것이 조용히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이, 천천히, 등이 꺾일 만큼 숙인 고개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선배님을 회의실에 불러 앉혀놓고 5분 만에 32회를 끝냈습니다. 데이터가 없다고 했고, 속도가 느리다고 했고, 조직에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틀린 말이었는지를 선배님이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준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버지 수첩을 봤습니다. IMF 때 선배님이 사흘밤을 새워 회사를 지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선배님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선배님 얼굴 앞에서 구식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이미지에 안 맞는다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리고 준혁은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어 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참아지지 않는 눈물이었습니다. 28평생 남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을 때도, 병원에서 예후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혼자 버텼습니다. 그런 준혁이 지금 임원들이 가득한 회의실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임원들 중 몇 명의 눈도 붉어졌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났느냐고 묻는다면 솔직히 없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고되던 날의 차가운 회의실이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32회가 5분에 접히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젊은 사람을 보면서 만수의 가슴 속에 천천히 다른 감각이 밀려들었습니다. 불쌍했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회사를 물려받고 잘 해보려다 이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는 28살이 불쌍했습니다. 그 마음이 들자 남아있던 분노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본부장님.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만수는 테이블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건 고맙습니다. 그 용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를 살리려면 먼저 사람부터 존중하십시오. 조용하고 또렷한 말이었습니다. 데이터가 틀린 게 아닙니다. 속도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게 사람이고 그 속도를 내는 것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먼저 서야 숫자가 따라옵니다. 숫자가 먼저고 사람이 나중이면 결국 숫자도 무너집니다. 그걸 본부장님이 지난 며칠 동안 직접 보셨잖습니까? 회의실 안이 고요했습니다. 준혁은 만수의 말 하나하나를 천천히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고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선배님, 회사로 돌아와 주십시오. 만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앞먼지들이 햇살 속에서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만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해고되던 날 밤 낡은 양복을 벗고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게 끝인가 싶었던 그 밤. 그런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 대답은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준혁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본부장님도 저도 조금 더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만수는 테이블을 한 바퀴 둘러보며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없었고 승리감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사람 특유의 깊고 조용한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만수는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혁이 자리에 앉아 만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만수는 혼자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선택했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내려가며 방금 전 회의실 안의 공기를 떠올렸습니다. 준혁의 흔들리는 어깨, 붉어진 눈, 그리고 선배님이라는 말. 32년 직장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호칭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늦은 오후였습니다. 햇살이 길게 누워 있었고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만수는 건물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많았습니다. 돌아가야 하는가? 돌아가지 말아야 하는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질문이 그리 무겁지 않았습니다. 이미 답이 마음속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냥 꺼내는데 시간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수는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본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혁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고문 계약입니다. 정식 직원이 아닌 외부 고문으로 거래처 연결을 돕겠습니다. 기간은 1년. 그 안에 본부장님이 직접 사람을 키우셔야 합니다. 제가 영원히 옆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돌아오지 않는 것이 어쩌면 더 큰 가르침이라는 것을. 고문 계약이 시작됐습니다. 만수는 일주일에 2번 회사에 들렀습니다. 자신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회의실 한쪽에 앉아 거래처 담당자들과 전화를 하고 새로 배정된 젊은 직원들을 동행해 거래처 미팅에 나갔습니다. 명함에는 이제 고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영근 사장을 만난 건 고문 계약 첫째 주였습니다. 만수 씨,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고문이야? 오영근은 서운한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사장님. 저는 이제 새 사람들한테 물려줘야 합니다. 자네가 물려줘야 자네 자리가 생기는 거 아니야? 만수는 웃었습니다. 자리가 없어도 됩니다. 사람이 남으면 되지요. 오영근은 한참 만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연간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거래처가 돌아왔습니다. 만수가 직접 전화를 걸거나 동행한 미팅에서는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그러나 만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반드시 젊은 담당자를 거래처 사람들에게 직접 소개했습니다. 앞으로 이 친구가 담당합니다. 저보다 빠르고 꼼꼼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거래처에서 만수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만수가 소개한 젊은 직원들이 성실하게 연락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작은 것까지 챙기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신뢰가 옮겨갔습니다. 만수는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사람을 남기는 방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만수가 거래처 미팅에 동행하는 날이면 준혁도 따라 나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거래처 사장들이 준혁을 낯설어 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더 이상 회의실에서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인사를 했고 상대방 이야기를 들었고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어느 날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만수가 말했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잘하셨습니다. 준혁이 멈춰섰습니다. 선배님한테 잘했다는 말을 들을 줄 몰랐습니다. 만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배우는 사람은 언제든 칭찬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고문 계약 기간이 끝나는 날 준혁은 만수에게 계약 연장을 제안했습니다. 만수는 정중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본부장님. 젊은 친구들 보십시오. 제가 없어도 됩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만수가 소개하고 연결해준 젊은 직원들이 거래처를 직접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약 취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거래처가 두 곳 더 생겼습니다. 숫자는 안정을 찾았고 사무실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만수는 마지막으로 회사를 나서는 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혼자 건물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을 가로질러 걸으며 건물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32년을 드나들던 건물이었습니다. 해고되던 날 백미러 속에서 멀어지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오늘은 백미러로 보지 않았습니다.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몇 달 뒤였습니다. 준혁이 신입사원 교육에서 강단에 섰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신입사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은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사가 어떻게 지금까지 버텼는지 아십니까? 신입사원들이 조용히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한 사람의 32년입니다. 데이터도 없고 시스템도 없이 수첩 하나와 진심 하나로 이 회사를 지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구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속도와 데이터를 배울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옆 사람, 거래처 사람, 오래된 사람.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것. 그게 이 회사의 가장 오래된 경쟁력입니다. 그 소식은 만수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이연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과장님, 오늘 본부장님이 신입사원 교육에서 과장님 얘기를 하셨대요. 32년이 회사를 지켰다고. 만수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만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 햇살이 마당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된장국 냄새가 났습니다. 오랫동안 바빠서 제대로 맡지 못했던 냄새였습니다. 잘 지냅니다. 전화를 끊고 만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32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자리는 없어졌지만 사람은 남았습니다. 이름은 지워졌지만 흔적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젊은 사람들 안에서 다시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그래도 헛살진 않았구나.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오랫동안 가슴 어딘가에 걸려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당의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만수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 아내가 냄비를 내려놓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저녁 골목의 소음들. 32년 동안 듣지 못했던 소리들이었습니다. 이제야 들렸습니다.
오늘 이 사연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늘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젊고 화려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살아남는 것처럼 보이죠. 32회를 바쳐도 단 5분에 잘려나가는 것이 현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만수의 이야기가 보여줬습니다. 진짜 실력은 데이터가 아니라 사람 안에 쌓인다는 것을, 오래 버틴 사람의 무게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묵묵히 사람을 지킨 사람은 결국 사람이 지켜준다는 것을, 혹시 지금 이 순간 오랫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열심히 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아 억울하신 분이 계신가요? 만수처럼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리가 없어져도 사람은 남습니다. 이름이 지워져도 진심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것들이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채널은 그런 분들 곁에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신다면 더 따뜻하고 가슴 뻥 뚫리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